남편 장례를 치른 지 27날째 되던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하루 종일 고객들의 대출 서류와 예금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겨우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들 신발 2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남편의 검은 넥타이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가슴 한가운데가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코트도 벗기 전에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마치 문 밖에 선 사람이 제 숨통이라도 잡고 흔드는 것처럼 그 소리는 거칠고 집요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한경숙 여사가 폭풍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번 달 160만 원은 왜 아직 안 들어왔니?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남편 이민재가 죽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밤마다 아빠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꺼낸 첫마디는 안부도 위로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매달 꼬박꼬박 보내던 돈 말이야. 죽었다고 끝인 줄 알아? 네가 아내였으면 이제 네가 보내야지. 그 순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저 몰래 시어머니에게 매달 160만 원씩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두 아이 학원비가 조금만 올라도 밤새 가계부를 다시 쓰고, 딸 서아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남편 눈치를 보며 겨우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뒤로는 어머니에게 매달 그런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민재 씨 수입이 끊겼고 아이들도 제가 혼자 키워야 해요. 당장 매달 160만 원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을 갈랐고 방 안에 있던 두 아이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잖아. 그래놓고 보험금까지 혼자 삼키려고? 내 아들이 죽었어도 며느리 도리는 죽은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끊어졌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등으로 입가에 피를 닦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민재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몰랐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민재가 출장길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는 인천에서 강릉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거래처로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내연녀 윤아린을 태우고 속초의 리조트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두 사람 이름으로 예약된 숙박권이 있었고, 포장도 뜯지 않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이 있었고, 여자 속옷과 향수, 그리고 사랑한다는 메시지가 가득한 휴대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그가 죽기 직전까지 했던 말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제 남편의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을 조롱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진실을 아이들을 위해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을 그렇게 기억하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댁 사람들은 제 침묵을 두려움으로 착각했습니다. 제 인내를 약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도 돈을 원한다면 돈 대신 진실을 보여주겠다고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을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강서윤입니다. 저는 인천 송도에 있는 한 사설은행에서 10년 넘게 일한 은행원이었습니다. 매일 숫자를 보고 계약서를 보고 돈의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죠.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계좌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 남편의 거짓말만큼은 가장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이민재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 영업팀장으로 일했고 말끔한 정장에 부드러운 말투, 누구에게나 친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12년 동안 그는 기념일마다 꽃을 사왔고 주말이면 아이들 손을 잡고 공원에 갔으며 친척들 앞에서는 늘 제 어깨를 감싸며 다정한 남편인 척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서윤 씨는 정말 복이 많아요. 민재 씨 같은 남편 흔치 않아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의 민재는 달랐습니다. 그는 돈에 민감했습니다. 아들 도연이의 영어 학원비가 오르면 한숨을 쉬었고 딸 서아가 미술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하면 애한테 너무 많은 걸 시키지 마라고 했습니다. 제가 겨울 코트를 하나 사도 그는 영수증부터 확인했습니다. 당신 은행 다니면서도 돈 귀한 줄 몰라? 그때 저는 그가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위해 절약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가족에게만 절약했고 다른 여자에게는 황제처럼 돈을 썼습니다. 2021년 11월의 어느 금요일 아침, 민재는 강릉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회색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평소처럼 도연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서아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거야. 저녁 기다리지 마.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제가 살아있는 민재를 본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후 3시쯤 은행 창구 뒤에서 대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경찰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인천에서 강릉 방향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병원까지 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응급실 복도를 달려가며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요.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흰 천 아래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민재 씨, 눈 좀 떠. 제발 한 번만. 저는 그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진심으로 남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 혹시 같이 타고 있던 여성분을 아세요? 제 울음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같이 타고 있던 여성,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침대에는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은 그 여자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입고 있던 베이지색 코트에 꽂혔습니다. 그 코트는 민재가 회사 행사에서 맞춘 단체복이라고 했던 바로 그 브랜드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민재의 가방을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장 서류가 없었습니다. 대신
속초 리조트인 예약 확인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여성용 향수, 붉은색 잠옷, 그리고 유나린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뜨는 휴대전화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시신과 살아남은 내연녀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죽은 남편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그 남편과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여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미쳐버려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평생 이 의문이 제 안을 갉아먹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속 민재는 제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나린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보이던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음습하고 가벼운 아주 낯선 웃음이었습니다. 지금쯤 서윤이는 은행에서 남의 돈 세고 있겠지. 평생 일하고 아끼는 것밖에 모르는 여자야. 답답해 죽겠어. 유나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너랑 있으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서윤이는 나를 너무 믿어. 그래서 더 쉽지.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아빠였습니다. 12년 동안 제 옆에서 잠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기 직전까지 저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린이 목걸이 상자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거 언니가 보면 진짜 쓰러지겠다. 민재는 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몰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거든. 그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사랑이 죽었습니다. 차가 급하게 흔들렸고 멀리서 트럭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유나린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화면이 크게 흔들리고 비명과 충돌음이 뒤섞인 뒤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화면이 꺼진 뒤에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었지만 제 결혼은 그보다 먼저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도연이는 이제 막 사춘기에 들어섰고 서아는 아직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이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빠는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다가 죽었다고. 그래서 저는 진실을 삼켰습니다. 장례식장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민재의 영정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머니께 참 효자였는데, 그 말들이 제 심장에 모처럼 박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한경숙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쓰러질 듯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지만 그때 저는 아직 아이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추악한 죽음이 아이들의 인생에 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과로 때문에 졸음운전을 한 것 같아요. 그 거짓말은 저를 매일 밤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아이들이 깰까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제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27일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돈을 요구했고 보험금을 요구했고 심지어 집안의 물건들까지 자기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것이라며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시누이 이은지도 찾아왔습니다. 은지는 거실을 둘러보며 비웃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이 집도 우리 오빠 덕분에 산 거잖아요. 오빠가 죽었으면 언니가 엄마를 더 챙겨야죠.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내 아들이 산 거야. TV도 소파도 안방에 있는 시계도 다 내 아들이 번 돈으로 산 거야. 너 같은 여자가 혼자 차지할 물건이 아니야.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과 시계, 서랍 속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아서자 그녀는 또 저를 밀쳤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돈댁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습니까? 남편 잡아먹고 보험금까지 혼자 먹으려는 독한 년으로 키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마지막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빼앗아 끊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까지 입을 다문 건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입을 열면 어머니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을 제가 대신 품고 있지 않겠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은행원으로서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 민재의 돈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민재가 지운 메시지는 복구되지 않아도 카드 결제는 남아 있습니다. 삭제한 사진은 사라져도 계좌 이체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었고 오래된 이메일을 뒤졌고 숨겨진 계좌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본 것은 블랙박스 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민재는 윤아린에게 매달 380만 원씩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살던 청라의 고급 오피스텔 보증금 9천만 원도 민재가 냈습니다. 명품 가방, 시계, 목걸이, 호텔, 스파, 리조트 예약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윤아린에게 쓴 돈만 1억 1,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도연이 학원비가 5만 원 올랐다고 화를 내던 남자가, 서아의 겨울 점퍼가 비싸다고 제게 잔소리하던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재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부평의 낡은 아파트를 담보로 3억 1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류상 명목은 개인 투자였지만 돈의 흐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돈은 윤아린의 오피스텔과 명품 결제, 여행 비용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를 들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가 제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효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효자 아들은 어머니가 평생 붙잡고 살아온 집을 담보로 잡아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리조트 예약서, 카드 명세서, 계좌 이체 내역, 오피스텔 계약서, 담보대출 서류, 그리고 민재가 자기 어머니를 험담하던 영상 일부까지.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이번 주말에 찾아뵐게요.
보험금 문제도 이야기하고 드릴 수 있는 만큼 준비해 가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네가 며느리 노릇을 하려는구나. 진작 그랬으면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었잖니. 그녀는 친척들을 모두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식사하면서 좋게 해결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왜 사람들을 부르는지, 혼자서는 저를 꺾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압박하고 보험금을 더 많이 뜯어내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들고 갈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검은 가방 안에는 USB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부평의 시댁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고기 굽는 냄새와 술 냄새,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제가 돈을 들고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왔니? 앉아라.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시누이 은지는 제 가방을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그래도 통이 크네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들은 이미 돈을 어디에 쓸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수리를 할지, 새 차를 살지, 은지의 빚을 갚을지, 시어머니 여행을 보내드릴지, 저는 조용히 앉아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시어머니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돈은 어디 있니?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돈 이야기 전에 먼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내 거실 TV에 연결했습니다. 친척들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제가 보험금 송금 내역이라도 보여주는 줄 알았는지 만족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TV 화면이 켜지는 순간 그 얼굴이 굳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민재의 차 안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유나림이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그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그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서윤이는 지금도 은행에서 일하고 있겠지. 그 여자는 나를 너무 믿어. 그래서 더 쉬워. 식탁 위에 젓가락 소리가 멈췄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친척 하나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민재가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영상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민재는 유나린에게 속초 리조트 이야기를 했고 목걸이 이야기를 했고 저를 지루하고 답답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청라 오피스텔 계약서, 매달 380만 원씩 이체된 내역, 호텔 예약서, 리조트 확인서, 종이들이 식탁 위에 흩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하나둘 그 서류로 내려갔습니다. 시누이 은지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언니, 죽은 사람을 이렇게까지 망신 줘야 해요? 저는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망신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 오빠가 살아있을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평 아파트 담보대출 계약서 3억 1천만 원. 저는 그것을 시어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가져온 진짜 선물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효자 아들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 돈은 저와 아이들에게 쓰인 게 아닙니다. 저 화면 속 여자에게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지 몇 번이나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용을 알아본 순간 그녀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니야,
우리 민재가 그럴 리 없어. 저는 리모컨을 들어 영상을 조금 더 앞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민재의 또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나린이 웃으며 묻습니다. 오빠는 어머니한테도 돈 많이 보내잖아. 안 아까워? 민재가 대답합니다. 그 노인네 매달 160만 원을 줘도 부족하다고 징징대. 내가 왜 계속 주겠어. 그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면 아직은 필요하니까 주는 거지.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사람처럼 TV를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평생 자랑했던 아들이 그녀를 돈 밝히는 노인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효자라고 믿었던 아들이 사실은 그녀의 집을 이용하기 위해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친척들 중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수, 이제 며느리 탓할 일이 아니잖아. 민재가 집안을 망친 거야. 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들 잘못을 왜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워? 은지는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친척들이 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울부짖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함보다 허무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겨우 이 장면을 보기 위해 필요했던 것인지 제 가슴은 묵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고 부르셨죠. 이제 보세요. 누가 이 집을 잡아먹었는지. 어머니 아들은 자기 욕망으로 죽었고 이 집은 당신들의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은지의 욕설, 친척들의 싸움소리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제 등 뒤에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끝은 그날 밤이 아니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끝은 반드시 법으로 맺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정태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이체 내역, 카드 명세서, 오피스텔 계약서, 담보대출 서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협박 문자까지. 저는 유나린을 상대로 1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녀가 남의 가정을 파괴했고 제 남편의 돈을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증명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4억 8천만 원을 두 아이 명의의 신탁 계좌로 묶었습니다. 시댁 누구도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돈은 오직 도현이와 서아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서만 쓰이게 했습니다. 유나린의 계좌는 묶였고 청라 오피스텔 보증금도 압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과 시계, 보석들 역시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때 다른 여자의 남편 돈으로 화려하게 살던 여자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제게 합의를 부탁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라 모른 척한 거예요. 저는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결국 제 손을 들어주었고 유나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시댁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담보대출 3억 1천만 원은 제가 갚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았고 보증을 서지도 않았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증거도 있었습니다. 결국 부평의 아파트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매 절차로 넘어갔습니다. 한때 그 집을 자기 자존심처럼 여기던 시어머니는 낡은 짐가방 몇 개를 들고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1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번호를 차단하자 은행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과 고객들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며느리가 보험금을 다 가져가고 늙은 시어미를 버렸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했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시누이 은지는 더 비열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돈 안 나누면 도연이랑 서아 학교에 찾아갈 거야. 애들한테 네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 말해줄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 침을 뱉는 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을 건드리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문자를 캡처했고 학교에 연락했고 접근 금지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두 아이를 거실에 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이들을 완전한 거짓말 속에 가둬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엄마에게 아주 큰 잘못을 했어. 그리고 지금 할머니와 고모가 그 일을 이용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 하지만 도연아, 서아야, 이건 절대로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어른들이 잘못한 일을 너희가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 도연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사실 조금은 알고 있었어. 엄마가 우리 지키려고 혼자 싸우는 것도 알고 있었어. 이제 혼자 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낀 눈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은행 로비에서 또다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녀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했고 저를 살인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CCTV에 찍혔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녀는 현장에서 연행됐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합의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예전에 저는 사라졌다는 것을요. 남의 눈치를 보고 시댁의 말 한마디에 떨고 아이들을 위해 혼자 울던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가 제게 청구한 말도 안 되는 대출금 변제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시누이 은지가 예전에 제게 빌려갔던 돈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게 됐습니다. 은지는 전화 너머로 울부짖었습니다. 언니, 우리 애들 우유값은 남겨줘야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독해?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가 제 아이들을 협박했던 순간 그녀는 제 안에서 이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법적 싸움이 끝났을 때 저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의 성을 제 성인 강 씨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저는 도연이와 서아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의 그늘도 아니야. 우리 이름으로 살아갈 거야. 두 번째, 저는 민재와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 집에는 웃음도 있었지만 거짓말의 그림자가 너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송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 집에는 남편의 사진도 시댁의 흔적도 밤마다 울던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대신 햇빛이 잘 들었고 창밖으로 바람이 지나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맑게 울렸습니다. 세 번째, 저는 민재의 마지막 물건들을 모았습니다. 넥타이, 결혼사진, 오래된 시계, 기념일 카드, 그것들을 금속통 안에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올라오자 저는 이상하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을 과거로 돌려보낼게. 불길은 오래 타올랐고 그 불 속에서 제 안의 미련도 분노도 수치심도 조금씩 제가 되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2023년 초
저는 은행에서 최연소 지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강한 사람은 처음부터 강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부서지지 않으려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보험금으로 아이들의 교육 신탁을 만들고 건강보험을 정비하고 친정 부모님께 여행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일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당했지만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시댁의 폭언과 협박을 견디면서도 법을 몰라 울기만 하는 사람들,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는 사람들에게 제가 아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보라고, 메시지를 지우지 말라고, 혼자 싸우지 말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참지 말라고요. 민재의 첫 기일이 돌아온 날, 저는 검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도연이와 서아를 데리고 송도 바다가 보이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러워했지만 곧 웃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파스타를 먹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무슨 날이야? 저는 잠시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자유로워진 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수는 시어머니가 집을 잃는 것도, 윤아린이 무너지는 것도, 죽은 남편의 추악한 얼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제 심장을 아프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짓밟혔습니다. 돈 때문에 모욕당했고 아이들까지 협박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지옥 안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걸어 나왔습니다. 한때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희생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강서윤입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고 제 삶의 주인이고 제 이름으로 다시 일어선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비슷한 어둠 속에 있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침묵한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울었다고 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언젠가 반드시 고개를 들고 진실을 손에 쥐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당신을 짓밟았던 사람들은 알게 될 겁니다. 조용히 참고 있던 사람이 가장 무서운 순간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을 때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남편의 배신과 시댁의 탐욕 앞에서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